안녕하십니까. 전 형사과 생활범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형사입니다. 형사가 사람들의 애환이 담긴 사연을 들으며 울고 웃는다는 게 좀 쑥스럽긴 하지만 제겐 아주 중요한 일과 중 하나입니다. 사실 형사라는 직업이 범죄자를 잡는 것이 주된 업무지만 피해자 구제에 힘쓰고 범죄를 예방하는 업무도 무척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가 소속된 생활범죄팀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일어나기 쉬운 범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사연은 제게 큰 도움이 되곤 합니다. 물론 고된 업무를 마친 후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사연 듣는 것이 제 큰 낙이기도 하고요. 항상 애청자 입장에서만 있다가 이렇게 사연자 입장이 되어보니까 무척 부끄러운데요. 그럼에도 제 사연을 밝히는 이유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두에도 밝혔듯이 전 훌륭하다곤 할 수 없지만 훌륭한 경찰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경찰입니다. 제가 경찰이 되기까진 정말 험난한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좋은 분들의 도움으로 그 과정을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제겐 4살 많은 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한텐 엄마와 다름없는 존재죠. 흔히 업어 키운다라는 말들을 하는데 누나는 정말 절 업어 키웠어요. 왜냐고요? 사실 우리 두 남매는 부모님 없이 고아로 자랐습니다. 지금도 부모님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네요. 트럭에 야채를 싣고 장사를 하셨던 부모님은 팍팍한 삶 속에서도 꿋꿋하셨어요. 지하 단칸방에 4식구가 살았어도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단출한 밥상이었어도 배는 골치 않았고요. 어깨를 맞대며 비좁게 잠을 잤어도 편안한 잠자리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웠지만 제 기억에는 단란한 가정이었네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선명히 남아있는 걸 보면 행복했었다는 얘기겠죠. 부모님은 야채를 떼오기 위해 매일 새벽 시장을 함께 다녀오셨는데요. 그때마다 전 억지로 눈을 감고 엄마 아빠가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어스름한 새벽에 집을 나서는 부모님을 붙잡고 땡깡을 피우고 싶었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엄마 아빠가 야채를 팔아야 우리를 먹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컴컴한 새벽에 엄마 아빠가 없다는 사실이 무서웠지만 정말 꾹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마다 누나는 제 가슴을 토닥여 주었어요. 누나도 겨우 초등학생이었고 자기도 되게 무서웠을 텐데 매일같이 어린 동생을 달래줬던 거였죠. 불행은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부모님은 새벽 일찍 일어나 부스럭거리며 채비를 하셨어요. 그게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지 말라고 말렸겠죠. 부질없는 생각인 건 알고 있지만 그런 후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이 탄 트럭이 빙판에 미끄러져 전복됐다는 소식은 나중에서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 어려서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우리 식구가 새들어 사는 주인 아주머니가 나와 누나를 붙잡고 펑펑 울었고 누나도 엉엉 우는 모습을 보며 큰일이 난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장례식이 뭔지도 몰랐고 왜 엄마 아빠 사진에다 사람들이 절을 하는 건지도 몰랐죠. 나중에 누나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에 먼저 갔대. 어? 왜? 왜 우리한테 말도 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대? 누나?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먼저 쉬려고 갔대. 누나 꿈에 엄마가 나왔는데 하늘나라가 되게 좋은 곳이래. 그래서 쉬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만나러 오라고 누나한테 말했어. 아, 그러는 게 어딨어. 그래도 말은 하고 가야지. 괜히 기다렸잖아. 그럼 엄마 아빠는 집에 안 온대? 지금은 못 오신다니까 나중에 우리가 찾아가 보면 돼. 난 지금 엄마 아빠 보고 싶은데
그럼 누나, 하늘나라에 언제 찾아가 볼 거야? 누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걸 이해했던 것 같아요. 전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부모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됐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누나의 배려가 없었더라면 아마 어린 전 큰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순간에 고아가 돼버린 우리 남매는 이제 고생길이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를 돌봐줄 일가 친척이라곤 시골에 있는 외숙모뿐이었는데 외숙모는 우리를 키울 수 없다고 거부했고 우린 졸지에 고아원에 갈 신세가 돼버린 것이었죠. 남은 거라곤 시설에 들어가는 방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동생이랑 단둘이 살 거라며 얼굴 모르는 어른들 앞에서 완강히 버텼던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아마 누나는 초등학교 4, 5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누나는 절대 고아원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우리를 도와주려던 관계자분들도 곤란한 상황이었죠. 후견인이 돼줄 만한 친족 하나 없는 우리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방법은 오직 보육시설로 가는 것뿐인데 누나가 저렇게 버티니 난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인집 아주머니가 그 사람들과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더군요. 너무 어릴 적이라 자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아마 당신께서 아이들의 미성년 후견인이 돼주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매가 시설로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줌마가 너희들 어른이 될 때까지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말고 씩씩하게 살자. 알았지? 아주머니한텐 자식이 둘 있었어요. 저희와 똑같이 남매였죠. 거기에다 돌봐야 할 아이가 둘이나 더 생겼으니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전 마냥 좋았어요. 낯선 곳에 가지 않고 누나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마냥 좋았을 뿐이었습니다. 야, 그 우유 왜 먹어? 그거 내 건데.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첫째 딸이 표독스럽게 소리를 지르는 그 모습이 말이죠. 아주머니가 가져다 주신 우유를 마시고 있는 누나의 모습에 질투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리곤 우유를 빼앗아 누나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씩씩거리기만 할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더군요. 그땐 잘 몰랐지만 아마 누나는 주인 아주머니의 딸과 다퉜다간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겠죠. 아유, 얘가 왜 이래? 엄마가 가져다 준 건데 왜 난리야? 네 우유는 냉장고에 있어. 아주머니는 못된 딸을 혼찌검을 내며 우유에 흠뻑 젖은 누나를 달랬습니다. 일을 어째. 아줌마가 미안해. 제가 왜 저렇게 심술을 부리는 줄 모르겠다. 옷 갈아입고 아줌마한테 줘. 내가 빨아줄게. 지금 생각해봐도 아주머니는 우리에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지하방 월세는 받지 않으셨고요. 겨울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알아서 난방 기름도 채워주셨고 끼니도 자기 자식들과 다름없이 꼬박꼬박 챙겨주셨습니다. 정말 고마우신 분이죠. 그런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여러 어른들의 도움으로 우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가며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일찍 철이 들어버린 누나도 학교에 잘 다닐 수 있었고요. 공부도 정말 악착같이 하더군요. 어린 마음에 자기가 동생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오직 공부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랑스러운 우리 누나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됐습니다. 매형도 의사고요. 정말 대단한 누이죠. 저도 우리 누나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런 누나의 영향을 받고 자라서 큰 사고를 치지 않고 열심히 학교를 다녔어요. 솔직히 비뚤어질 새가 없었죠. 그랬다간 누나한테 크게 혼이 나고 집에서 쫓겨났을걸요? 이런 말을 하고 나니 불쑥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이 떠오르네요. 저도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껄렁껄렁거렸을 때가 잠시 있었거든요. 동네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다가 누나한테 딱 걸려버렸지 뭡니까. 누나가 무서운 표정으로 날 노려보는데 어찌나 가슴이 떨리던지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절 노려보고 난 후 말없이 돌아가더라고요. 뭔가 낌새가 이상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말았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간 전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책과 공책은 물론 교복이랑 운동화, 옷가지들까지 누나는 제 것을 모조리 집안에서 빼내서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도 누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누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내 걸 왜 버리는 건데? 지금부터 넌 내 동생 아니야. 그러니까 나가. 나도 동생 없다고 생각할 거야. 정말 큰일 났다 싶었죠. 저렇게 불같이 화내는 누나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진짜 누나가 다시는 절 보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솔직히 겁이 나서 죽을 뻔했죠. 제게 남은 가족이라고 누나밖에 없는데 누나한테 버림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미안해 누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담배 피우지 않을게. 한 번만 용서해줘. 됐어. 엄마 아빠가 이런 네 모습을 보고 편하게 잠드실 수 있겠어? 나도 이런 동생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신문을 돌리든 술집 웨이터를 하든 너 알아서 살아. 누나, 이러지 마. 진짜 잘못했다니까. 누나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도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진짜 버림받는 줄 알았다니까요. 제 이불까지 둘둘 말아서 바깥에 막 집어던지는데 솔직히 지금도 누나의 그런 모습을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누나의 화는 잦아들 기미가 없었고 넋이 나가버린 전 버려지는 제 물건들을 망연자실하게 보고만 있었죠. 그때 제 눈에 구세주가 들어왔습니다. 때마침 시장을 보고 돌아온 주인 아주머니가 그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니? 왜 동생 물건을 내다 버리는 거야? 아줌마, 누나 좀 알려주세요. 제가 담배 피웠다고 화가 나서 저래요. 저보고 이 집에서 나가래요. 아줌마, 누나한테 말 좀 해주세요. 전 아주머니 옷자락을 붙들고 사정했죠. 누나를 말릴 사람은 아주머니밖에 없었어요. 전 아주머니 등 뒤에 숨어서 제발 아주머니가 누나를 말려주길 바랬습니다. 전후 좌우 사정을 알게 된 아주머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누나를 달랬습니다. 그래, 네가 화가 난 건 알겠어. 하지만 동생이 진짜 반성한다잖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 누나라면 잘못한 동생도 감쌀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네가 한 번만 참아주지 않겠니? 누나는 아주머니의 말에 겨우 진정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주머니 품속에서 한참이나 울더군요. 아주머니는 그런 누나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네 마음 잘 알아.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엔 누나가 왜 우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철없던 저는 이제 쫓겨나진 않겠구나 라고만 생각하며 안도했죠. 사실 주인 아주머니는 저에게도 누나에게도 엄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단 한 번도 엄마라고 불러보진 못했지만 그분은 엄마처럼 늘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 거였죠. 어쩌면 우리를 정말 자식처럼 여기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머니의 보살핌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졌어요. 공부를 잘했던 누나는 이름 있는 대학에 단번에 합격을 했지만 합격의 기쁨도 잠시였죠. 합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선 입학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간신히 학교 다니며 생활을 했던 우리에게 그런 목돈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또 우리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나의 합격 소식에 제일처럼 기뻐한 주인 아주머니는 누나에게 두툼한 봉투를 내미셨어요. 우선 이걸로 등록금 해결하렴. 아줌마가 큰 부자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등록부터 하고 나중에 네가 잘 되면 아줌마한테 갚으면 되지 않니? 아줌마. 아주머니의 배려 덕분에 누나는 무사히 대학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누나는 주인 아주머니 집에서 나와 학교 기숙사로 들어갔고 악바리 같은 성격답게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도
학교 다니는 내내 장학금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저도 나름대로 괜찮은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갔습니다. 그렇게 우리 남매는 아주머니 품을 떠나 각자의 인생을 개척해가고 있었죠. 그러는 동안에도 가끔 아주머니를 보러 들르기도 하고 전화도 하면서 소식도 주고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 제대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누나 역시 병원 인턴 생활을 하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언젠가부터 주인 아주머니의 소식이 뚝 하고 끊겨버린 것이었어요. 걱정이 앞선 누나는 옛날 아주머니 댁에 찾아가 봤지만 집주인이 바뀌어 있었고 아주머니가 어디로 이사를 가셨는지 알 길이 없었죠. 집이 급매로 나온 걸 보면 급하게 이사를 가신 것 같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고 아무도 아주머니의 연락처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나가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결국 아주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은인과 같은 아주머니를 잊고 산 지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전 꿈꾸던 경찰관이 되었고 누나는 훌륭한 가정의학과 의사가 되어서 단란한 가정도 꾸렸지요. 아마 그 아주머니가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우리 남매가 훌륭히 성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제 두고두고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됐는데 아주머니를 찾을 방법이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었죠. 경찰이 된 이후에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리 아주머니의 이름으로 신원조회를 해봐도 정보가 나오지가 않더군요. 몇 가지 단서를 찾긴 했지만 결국 아주머니의 행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인 제가 찾지 못하는데 누나도 방법이 없었죠. 누나는 가끔 아주머니 얘기가 나올 때면 슬쩍 눈물을 훔치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속해 있는 생활범죄팀이 형사팀 지원 업무를 하게 됐는데 오피스텔에다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당들을 체포하는 지원 업무였습니다. 그들을 체포하는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오피스텔을 급습해 일당들을 모두 체포하고 관련 증거물을 압수하는 작업이 어렵지 않게 진행됐죠. 전 그들의 자금이 드나드는 대포 통장을 조사하고 통장 명의자를 찾아 처벌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일당들의 규모가 상당해서 그들이 돌려쓰고 있는 대포 통장도 수십 개가 넘었죠. 대부분 이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통장 명의를 넘긴 사람들이었어요. 돈의 유혹에 넘어가 통장을 양도해버리고 만 것이죠. 대가를 받고 통장을 넘겨버린 것도 상당히 무거운 죄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돼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통장 명의자들 중에는 학생도 있었고 회사원도 있었어요. 딱한 사정도 보였지만 워낙 불법 사이트의 규모가 커서 대포 통장 명의자들도 구속 수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사실 구속 수사는 실형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미필적 고의라고 해도 완벽하게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죠. 전 대포 통장 명의자들을 하나 둘씩 찾아냈고 출석 통보와 함께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은 직접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행방이 불분명한 박숙자라는 70대 여성 명의자가 한 명 있었는데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행적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더군요. 도박 사이트 일당을 취조하면서 서울역 노숙자들 중에서도 통장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전 박숙자 씨를 찾기 위해 서울역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70대 여성, 서울역 노숙자, 성명 박숙자. 어디로 가지만 않았다면 찾기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서울역 노숙자들이 기거하는 곳은 대충 정해져 있거든요. 전 어렵지 않게 박숙자 씨를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박숙자 씨의 얼굴을 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처럼 박숙자 씨는 누나와 제가 그렇게 찾았던 주인 아주머니였어요. 많이 늙고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맞죠? 서운동에서 사셨던 박선자 아주머니 맞죠? 저 모르시겠어요? 지하방에 누나와 함께 살았던 규혁이에요. 규혁이? 울보 규혁이 말이야? 아주머니는 흐릿한 눈을 껌뻑이며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절 기억하시는지 눈물을 또르르 흘리며 제 손을 덥석 붙잡았어요. 그래, 맞네. 규혁이가 맞네. 아이고, 정말 다 컸구나. 다 컸어. 네, 맞아요. 그런데 아주머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런 곳에 계시는 건데요? 아주머니는 제 말에 얼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노숙 생활을 하셔서인지 건강도 좋지 않아 보였죠. 전 우선 아주머니를 경찰서로 데리고 갔고 곧바로 누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정말? 정말 아줌마를 찾았어? 어디서? 뭐? 서울역 노숙자? 누나는 바로 절 찾아왔어요. 아줌마, 저예요. 희영이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알다 마다. 내가 똑순이 희영이를 왜 몰라? 공부도 엄청 잘해서 의대에 갔지 않니? 숭숭 빠진 앞니를 내보이며 환하게 웃는 아줌마의 모습에 전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줌마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누나는 정신이 혼미한 아주머니를 붙들곤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그동안 왜 연락이 안 됐던 거였어요? 대체 왜 이렇게 사시는 건데요? 자식들은요? 아들, 딸 있잖아요. 걔네들은 아줌마 이러고 사는 거 알아요? 눈이 뻘개진 누나는 초라해진 아줌마를 붙잡고 한참이나 울더군요. 아줌마는 그런 누나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 괜찮어. 난 괜찮으니까 울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우선 따뜻한 음식을 좀 드렸고 경찰서에서 씻은 다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아주머니의 모습이 더 보이더군요. 기운을 좀 차린 아주머니는 우리 남매에게 그동안 있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주머니의 재산은 오래된 2층 집이 전부였는데 지인의 보증을 잘못 썼다가 하루아침에 그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으로도 모자라 빚쟁이들한테 쫓기게 되었는데 이미 시집장가를 간 두 자녀들에게까지 피해가 갈까 두려워 연락을 끊고 잠적하다시피 도망을 쳤다는 거였죠. 처음엔 청주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버텼는데 빚쟁이들이 어떻게 알고 거기까지 쫓아오는 바람에 청주에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는 거였죠. 또 도망치듯이 청주를 떠났고 서울까지 일을 하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줌마, 자식들은요? 자식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지 그랬어요. 누나의 질문에 아주머니는 쓸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2층 집을 날려먹었다는 걸 안 자식들은 엄마를 매몰차게 외면했다는 거였죠. 자기들이 물려받을 재산이 공중분해 돼버린 것에 화가 난 것이었겠죠. 아주머니는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버티려고 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고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처럼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다는 것이었어요. 나이는 먹어가고 몸은 점점 쇠약해지니 어디에서 일을 하기도 어려워졌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바싹 마른 몸뚱이 하나 뉘일 곳이 없더라는 것이었죠. 아주머니의 노숙 생활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하루하루 끼니를 구걸하러 다니며 근근히 연명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길거리 생활을 했고 지난달쯤 웬 남자 하나가 와서 쓰지 않는 통장을 1,000원에 사겠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하루하루가 당장 아쉬웠던 아주머니는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통장과 도장을 단번에 넘겼고 그 통장은 대포 통장으로 둔갑해 범죄에 쓰이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었어요. 이렇게 착하고 좋은 분이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누나는 당장 아주머니를 집으로 모시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박숙자 씨는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이었거든요. 누나는 버럭 화를 내며 내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없었으면 너도 없고 나도 없었어. 그런데 뭐? 피의자?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가 1,000원의 통장을 팔았는데 그게 범죄자니? 나도 알아 누나.
그런데 일단은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나한테 맡겨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누나는 집으로 돌아가. 펄펄 뛰는 누나를 겨우 진정시키고 전 아주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힘을 썼어요. 상부에도 보고를 하고 확실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포 통장에 연루된 경우 자신이 범죄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전 아주머니의 자식들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물론 어렸을 적 새빵 살던 귀역이라는 말은 빼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엄마와는 연 끊고 산 지 오래됐다는 말과 함께 엄마가 감방을 가든 재판을 가든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더군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주머니가 제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말이죠. 정말 아주머니의 말년은 박복했습니다. 전 반드시 아주머니를 구제하리라 마음을 먹었어요. 저와 누나가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뛴 것이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다행히 아주머니가 놈들에게 넘긴 통장은 인출 범위가 적고 가담 정도의 기간이 짧았습니다. 또 병약한 노숙자였다는 것도 무리 없이 인정됐고요. 참 다행히도 벌금형으로 대포 통장에 휘말린 사건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 벌금은 누나가 대신 내주었고요. 지금 아주머니는 누나가 마련해준 깨끗한 거처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누나 집에서도 가까워서 누나는 매일같이 아주머니를 들여다봅니다. 저도 자주 들러서 아주머니랑 밥도 같이 먹고 가끔 바람도 쐬러 다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신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지난주에 누나 식구들과 함께 다 같이 밥을 먹었는데요. 어린 조카들이 아주머니한테 할머니 할머니 하는데 아주머니가 눈물을 왈칵 쏟으시더라고요. 저랑 누나도 눈물을 참느라 정말 혼이 났답니다. 누나가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거 좀 드셔보세요. 옛날에 저희한테 자주 만들어 주셨던 거잖아요. 이젠 제가 그 맛을 그대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곤 누나를 쳐다보았어요. 응? 희영아, 지금 나를 뭐라고 불렀니? 엄마요, 엄마라고 했어요. 예전부터 꼭 이렇게 불러보고 싶었어요. 또 한 번 불러볼까요? 엄마, 희영아. 아주머니는 누나와 저를 붙잡고 펑펑 우셨습니다. 누나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이젠 아주머니를 친엄마처럼 모시고 살 거라고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엄마도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저도 엄마가 다시 돌아와서 너무 기쁩니다. 전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결혼할 여자에게 이분이 우리 엄마라고 당당히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 남매 잘한 거 맞죠?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함부로 통장 명의 같은 거 넘기시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모두들 행복하세요.